안녕하십니까? 역사의 행간을 짚어드리는 현미경 조선사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 우리는 이 책을 조선 500년의 역사를 가감없이 기록한 정사의 표본이라고 배웁니다. 왕의 농담 한마디, 사냥터에서 말에서 떨어진 부끄러운 순간까지 사관들은 목숨을 걸고 팩트를 기록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가끔은 이토록 냉철했던 사관들의 붓끝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공포와 마주할 때가 있었습니다. 차마 기록하기 두려웠으나 후대를 위해 반드시 남겨야만 했던 참혹한 진실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펼쳐볼 페이지는 실록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하고 가장 비극적이며 의학적으로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한 남자의 죽음에 관한 기록입니다. 조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혁명가, 하지만 귀국한 지 불과 2달 만에 온몸의 구멍에서 피를 쏟으며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비운의 왕세자, 바로 소현세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음모론이 아닙니다. 실록이라는 공식 기록에 남아있는 소름 끼치는 시신검한 기록을 바탕으로 그날의 진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약 400년 전인 1645년 그 서늘했던 창경궁의 밤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8년의 인질, 그리고 위험한 꿈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시계를 조금 되돌려야 합니다. 병자호란의 치욕적인 패배,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나라 황제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렸던 그 날, 조선의 운명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패전의 대가로 인조의 장남인 소현세자는 청나라의 수도 심양으로 끌려갑니다. 말이 좋아 인질이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포로 생활이었죠. 그때 세자의 나이 26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현세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비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심양관에서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을 버텨냅니다. 단순히 버틴 게 아니고 그는 그곳을 외교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망해가는 명나라와 떠오르는 청나라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며 조선인 포로들을 구출해냈고 무엇보다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떴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서양 선교사 아담샤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망원경, 자명종, 천문서적, 그리고 서양의 과학기술을 접하게 되죠. 세자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우물안개구리였구나. 우리 조선이 살 길은 오직 문호를 개방하고 힘을 기르는 것뿐이다. 그는 단순히 물건만 챙겨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낡고 병든 조선을 뜯어고칠 개혁의 큰 청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8년 만에 귀국, 1645년 그가 압록강을 건널 때 그의 심장이 얼마나 뛰었을지 상상해 가십니까? 그는 이제 인질이 아니라 차기 국왕으로서 조선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신은 잔인했습니다. 고국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따뜻한 환영이 아니라 아버지의 살벌한 살기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적국의 볼모로 잡혀가 갖은 고생을 하고 돌아온 아들입니다. 맨발로 뛰어나가 끌어안아도 모자랄 판이죠. 하지만 궁궐의 공기는 차갑다 못해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당시 기록을 행간을 읽어보면 백성들은 세자 저하가 돌아오셨다며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지만 정작 아버지가 있는 대전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조라는 인물의 내면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자존감이 낮은 왕이자 의심이 엄청 많은 군주였습니다. 삼전도의 굴욕 이후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청나라의 신뢰를 얻고 조선 백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슈퍼스타가 되어서 말이죠. 인조의 눈에 비친 소현세자는 반갑기만 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왕권을 위협하는 아주 강력하고 젊은 정적이었던 겁니다. 저놈이 청나라를 등에 업고 나를 몰아내려 하는구나. 이런 망상에 가까운 의심이 인조의 머릿속을 슬슬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살벌했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 바로 야사로 전해지는 벼루투척 사건입니다. 실록에는 없지만 당시의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상징하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오랜만에 마주 앉은 부자. 세자는 청나라에서 가져온 귀한 벼루를 꺼내 놓으며 새로운 문물에 대해 신나게 설명했을 겁니다. 아바마마,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인조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이놈, 네가 기어이 오랑캐의 앞잡이가 되어 돌아왔구나. 허공을 가르는 묵직한 벼루,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세자의 이마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립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이 다음 왕에게 벼루를 집어 던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닙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라는 파면은 선고나 다름없었죠. 귀국 축하연? 그런 거 없었습니다. 세자가 가져온 그 소중한 지구이와 천문서적들, 괴상한 물건이라며 먼지 날리는 창고 구석에 처박혔습니다. 세자가 꿈꾸던 개혁의 불씨는 그를 가장 지지해줘야 할 아버지의 시퍼런 질투심에 의해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세자의 처소에는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창경궁 환경전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세자가 귀국한 지 2달, 건강했던 청년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당시 세자의 병세는 학질, 즉 말라리아로 진단되었습니다. 심한 고열에 시달리며 오한을 느끼는 병이죠. 이때 세자의 치료를 전담했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의관 이형익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는 정식으로 과거를 급제한 실력파 의관도 아니었습니다. 인조가 끔찍이 아끼던 후궁 조소용의 친정집을 드나들며 일명 야매로 침을 놓던 돌팔이급 의원이었죠. 그런데 인조는 검증도 되지 않은 그를 세자의 주치의로 임명합니다. 이형익은 세자에게 침을 놓았습니다. 열을 내리겠다는 명분이었죠. 하지만 그의 침술은 치료가 아니라 그나마 남아있는 생명을 끊어내는 의식 같았습니다. 침을 맞은 지 3일째 되던 날, 세자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세자는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죽음 직후 시신의 상태였습니다. 통상적으로 병사한 시신은 창백해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염습을 하기 위해 이불을 걷어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종친들과 의관들은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실록을 쓴 사관조차 붓을 달달 떨며 기록한 그 참혹한 모습. 제가 조금 더 자세히 그 끔찍한 현장을 묘사해 보겠습니다. 세자의 시신은 사람의 피부색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치 숫덩이처럼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혈관이 다 터져버린 듯 피부 아래서부터 검붉은 색이 올라와 온몸을 뒤덮은 상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얼굴이었습니다. 칠공분혈, 눈, 코, 귀, 입, 얼굴에 존재하는 7개의 모든 구멍에서 선혈이 낭자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피는 멈추지 않고 베개와 이불을 적셨습니다. 눈을 감겨드려야 하는데 눈에서도 피가 흘러 손을 댈 수조차 없는 상황. 배는 복수가 찬 듯 부풀어 올랐고 시신에서는 죽은 지 불과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며칠 썩은 시체처럼 고약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사관은 이 참상을 보고 이렇게 적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 같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대 법의학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비소나 수은 같은 금속성 독극물 혹은 독버섯 같은 맹독을 다량으로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용혈 현상이라고 말이죠. 적혈구가 파괴되면서 피가 묽어지고 혈관 밖으로 배어나오는 현상입니다. 단순한 말라리아로는 절대로 이런 시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창경궁 환경전은 병실이 아니라 밀실 살인 사건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 밖에는 아들의 죽음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는 아버지 인조가 있었습니다. 자,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나라의 2인자 왕세자입니다. 상식적인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궁궐 문을 걸어 잠그고 세자가 먹은 약재를 조사하고 침을 놓은 의관을 잡아들여 주리를 틀고 난리를 쳐야 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놈이 누구냐? 라고 호통을 쳐야 정상이죠. 하지만 인조의 행동은 마치 범죄를 은폐하려는 용의자의 그것과 똑같이 닮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증거인멸, 광속 장례입니다. 조선의 국법상 세자의 장례는 5개월장으로 치러야 합니다. 왕 다음으로 존귀한 존재니까요. 하지만 인조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농사철이라 바쁘다. 백성들에게 민폐 끼치기 싫으니 얼른 묻어라. 그래서
5개월 동안 해야 할 장례를 단 3개월로 줄여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 세자의 무덤을 왕릉급이 아닌 일반 사대부 묘소보다도 못한 초라한 곳에 쓰게 합니다. 풍수지리도 제대로 보지 않고 말이죠. 마치 시신을 빨리 땅속에 숨겨버리고 싶어 안달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증거 인멸, 용의자 보호입니다. 세자에게 마지막 침을 놓았던 의관 이형익, 그는 영순위 용의자입니다. 사헌부와 사관원 관리들이 빗발치게 상소를 올립니다. 전하, 이형익을 국문하여 엄하게 죄를 물으셔야 합니다. 침을 맞고 세자가 돌아가셨는데 어찌 의관이 무사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인조는 끝까지 이형익을 감쌉니다. 그가 뭔 죄가 있겠느냐. 그저 병이 깊어 죽은 것이다. 심지어 처벌은커녕 그에게 관직을 더 높여주는 상식 밖의 인사까지 단행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형익이 인조, 혹은 인조의 배후에 있는 누군가의 사주를 받았다는 강력한 방증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피해, 숙청입니다. 이것이 가장 잔인하고 결정적인 대목입니다. 세자가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돌자 당연히 세자의 아내인 세자빈 강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인조는 먼저 선수를 칩니다. 어느 날 수라상에 오른 전복구이. 인조는 이 전복에 독이 들었다. 이 며느리가 나를 독살하려 한다. 라며 어처구니 없는 자작극에 가까운 소동을 벌입니다. 결국 남편을 잃은 세자빈 강씨는 시아버지에게 역적으로까지 몰려 사약받고 피토하며 죽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현세자에게는 똑똑한 새아들이 있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소현세자가 죽은 후 왕위 계승권은 세자의 장남에게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인조는 자신의 친손자들을 제주도로 유배 보내버립니다. 당시 제주도는 한번 가면 살아서는 돌아오기 힘든 절해고도였습니다. 결국 어린 손자들은 그곳에 거친 풍토병과 굶주림, 그리고 화병을 이기지 못하고 차례차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증거는 없습니다만 아들을 도구로 죽이고 며느리는 사약으로 죽이고 손자들은 유배 보내 고생시켜 죽이고 인조는 소현세자의 핏줄, 즉 자신의 직계 가족을 도려내어 완전히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견제를 넘어서 마치 그들의 존재 자체를 역사에서 지워버리려는 광기. 도대체 왜 이랬던 걸까요? 이 잔혹한 뒤처리 과정이야말로 인조가 소현세자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다는 가장 확실한 심증인 것 같습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오늘만큼은 그 금기를 깨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고 싶습니다. 만약 그날 밤 소현세자가 죽지 않고 아버지 인조의 뒤를 이어 제17대 국왕으로 즉위했다면 17세기의 조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경복궁 근정전, 용상계는 병자호란의 치욕을 잊지 못한 나약한 왕 대신 청나라 심양관에서 8년간 국제 정세를 온몸으로 겪어낸 젊고 강인한 군주가 앉아 있습니다. 그의 옆에는 낡은 성리학 서적 대신 서양 선교사 아담 샬에게 선물 받은 자명종과 천문도 그리고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었을 겁니다. 그는 공허한 명불론에 빠져 오랑캐를 물리치자고 외치는 신하들을 향해 이렇게 일갈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랑캐를 이기는 길은 목청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강력한 화포를 만들고 백성들의 배를 불리는 실력을 기르는 것이다. 그가 꿈꾸던 조선은 닫힌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청나라를 통해 서양의 과학기술과 문물을 받아들이고 실학을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을 겁니다. 한양의 거리에는 서양의 유리와 화약 기술이 들어와 상업이 번성하고 부산포에는 일본뿐 아니라 서역의 배들이 드나들며 무역을 하는 활기찬 개방 국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보다 무려 200년이나 앞서 조선발 산업혁명과 근대화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다면 아마 훗날 우리가 겪어야 했던 일제 강점기의 그 참혹한 식민지 역사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소현세자의 즉위는 단순한 왕의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골든타임이었습니다. 하지만 1645년 4월의 그 밤, 세자의 식어버린 육신과 함께 조선이 비상할 수 있었던 마지막 날개도 꺾이고 말았습니다. 누구 한 사람 때문에요.
소현세자의 안타까운 죽음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500년 조선 역사가 놓쳐버린 가장 거대한 기회비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실록이 기록한 가장 참혹한 미스터리, 소현세자 독살 의혹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온몸의 구멍에서 피를 쏟으며 죽어간 세자, 그리고 그 죽음을 덮으려 했던 비정한 아버지. 이 끔찍한 기록은 우리에게 단순한 공포를 넘어 서늘한 교훈을 줍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기득권에 안주했던 지도자가 어떻게 나라의 미래를 짓밟을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어쩌면은 소현세자가 흘린 그 검붉은 피는 다가올 조선의 어두운 미래를 예고하는 피눈물이 아니었을까요? 팩트를 다루는 역사 이야기지만 그 어떤 공포 영화보다 더 오싹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자는 정말 말라리아로 죽었을까요? 아니면 역사의 희생양이 되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잊혀진 역사를 다시 숨쉬게 합니다. 지금까지 현미경 조선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